시야는 중앙시야와 주변시야가 있습니다. 중앙시야는 초점을 한 곳에 맞추는 것이고 주변시야는 초점을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주변시야가 파노라마라고 한다면 중앙시야는 터널입니다. 주변시야는 분산되는 것이니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중앙시야는 초점이 모아져서 각성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주변시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전체로 초점을 분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고 중앙시야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중앙시야를 활용해야 될 때가 있고 주변시야를 활용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특정 과제를 내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시야를 써야 할까요? 중앙시야. 중앙시야를 써야 됩니다. 내가 전체적인 어떤 리드를 하거나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무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야를 활용해야 될까요? 주변시야. 주변시야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대에 올라가서 공포감을 느낀다는 것, 우리가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죠. 그럼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시야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중앙시야. 중앙시야일까요? 주변시야죠. 왜냐하면 내가 특정한 부정적인 부분에 불안의 초점이 모아져 있는 걸 중앙시야라고 본다면 이걸 여러 어떤 물체를 보거나 시야를 넓힘으로 해서 이 불안을 분산시켜 버리니까 주변 시야를 쓰게 되면 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좀 더 안정된 상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 앞에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중앙시야를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내가 무대 공포증을 갖고 있는데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전체를 다 봐야 될 때도 있지만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보내주는 특정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춤으로 해서 안정감을 가져오는 부분을 쓴다면 그건 중앙시야를 쓰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러한 중앙시야를 때로 쓴다 하더라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무대를 장악하고 전체 청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변 시야를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변을 뭐라고 합니까? 살펴라라고 할 때 주변을 살펴라. 그거는 뭐냐면 어느 한 지점에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전체를 봐라라고 할 때 우리가 주변을 살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하는 시야가 주변 시야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 시야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니까 우리의 상태를 좀 더 이완되고 편안하고 좀 더 익숙한, 평소에 익숙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내가 앞에 나서서 강의를 한다거나 또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훨씬 도움이 된다. 이거는 주변 시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앞에 훤히 트인 저 멀리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후련하고 뭔가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때 갖는 시야를 주변 시야라고 합니다. 자, 확장된 각성. 자, 확장된 각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각성 상태를 좀 더 확장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각성은 주의의 초점이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모아진 상태죠. 그러면 이 주의의 초점이 모아진 상태를 만약에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가 좀 더 분산되겠죠. 그래서 이걸 확장된 각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 쓰느냐면 우리가 중요한 강의를 할 때나 또 학습을 할 때 이 확장된 각성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강사는 앞에 무대에 서면 이 무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무대를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 무대를 장악하기는커녕 내가 그 무대에 완전 압도당해 버립니다. 내가 청중을 장악해야 되는데 청중을 장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중에게 압도당하고 청중이 보내는 부정적 피드백에 내가 이끌려가 버리는 거죠. 파묻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시야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자, 제일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뒤쪽을 보는데 뒤쪽에 코너, 뒤쪽 코너. 아까 왼쪽에서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그 시야를 뒤쪽으로 확장해서 코너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쭉 훑어서 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 코너로 봅니다. 그럼 지금 내가 이미 뭐 하고 있나요? 주변 시야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무대에 서면 긴장하면 요 앞에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저 뒤쪽을 보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다시 앞쪽으로 당겨 와서 내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각성의 범위를 처음에는 내가 한 곳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이게 중앙 시야였습니다. 이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내 강의장 전체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이미 강의장 전체가 내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강사는 우리가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피드백 보내주는 특정 한 사람하고만 시야를 맞추라고 하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최종적인 건 아니죠. 그러면 자기가 전체를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어느 한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저 뒤에서 오른쪽으로 시야를 보내고 나중에 전체를 내 시야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들하고 강의하나요? 이 전체가 내 시야에 들어와서 내가 장악했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를 내가 보고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을 때 청중을 장악했다. 무대를 장악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면 강의장에 있는 모든 학생이나 청중들이 내 눈에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앞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앞에 선 강사가 특정 어느 한 부분만 계속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전체를 못 보고 있는 거죠. 훌륭한 트레이너는 앞에 섰을 때 그 학생들이 전체의 트레이너의 눈에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상태에서 뭘 해결하냐면 바로 학습을 해결합니다. 자, 좀 더 최적의 학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 무슨 말인가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자, NLP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합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는 학습을 할 때 최적의 학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때 최적의 학습 상태가 만들어질까요? 만약에 여기에 100명의 학생들이 앉아있다. 100명의 학생들을 내가 강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될까요? 어떤 상태에서 가장 학습 효율이 높아질까요? 바로 긴장이 풀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프랙 마스터 과정에서 배웠죠. 모든 학습은 어느 차원에서 이루어집니까? 무엇 차원에서 이루어지나요? 모든 학습은 무엇 차원에서? 어떤 차원에서? 모든 학습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들어오지만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되나요, 학습이? 모든 학습은 어떤 차원에서? 무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학습은 무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습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1단계가 뭐였습니까? 무의식 무능력. 2단계는 의식 무능력. 3단계는 의식 능력. 4단계는 무의식 능력 단계입니다. 그 무의식 능력 단계는 이미 자동화된 상태죠. 그렇다면 학습이 완성됐다는 것은 어느 차원에서? 무의식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무의식에 바로 단 1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면 학습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좀 긴장된 상태에서 학습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학습이 궁극적으로는 무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을 한다면 가장 뛰어난 학습 방법이 아닐까요? 왜 최면이라는 건 뭔가요? 최면? 의식을 우회해서 잠재의식, 무의식에 바로 접근하는 방법이 최면 아닌가요? 단 1회에 거쳐서 강력한 기억을 남길 수가 있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경험,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단 1회에 잠재의식, 무의식이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주 강한 학습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완된 상태, 긴장이 풀린 상태, 좀 더 이야기하면 편안한 상태에서 학습,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잠재의식에 바로 접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면 아주 뛰어난 학습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걸 우리는 최적의 학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잠재의식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아주 뛰어난 효과가 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나요? 학생과 이 트레이너가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라포가 형성되면 의식의 관여가 줄어듭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콩을 파치라고 해도 믿어버리죠.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걸러듣지만 라포가 형성된 트레이너가 하는 말은 걸러듣는 게 아니고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여서 잠재의식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연결할 수 있다면 최적의 학습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파 상태를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라. 알파파는 7에서 13Hz에 해당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나요? 어떤 상태가 되나요? 알파파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상태를 느끼죠. 좀 더 편안한 상태를 느끼니까 학습하는데 집중이 되고 학습 효과가 뛰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수업 전에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상태를 바꾼다면 학습 효과가 뛰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크 음악. 바로크 음악이라는 1600년도부터 1750년도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음악입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정서적으로 좀 차분해지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음악도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어떤 상태로? 집중 상태로 일단 유도한 이후에 학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해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최적의 학습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책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책을 읽었을 때 학습이 책 읽었을 때 10%가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들을 때 15%의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80%의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학습 전에
이러한 최적의 학습 상태를 몸으로 익히는 훈련을 반복함으로 통해서 이미 내가 학습하는 부분들이 80%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높은 학습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놓으세요. 트레이너들이 책을 읽고 학습하는 것은 10%,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공부하는 것은 15%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걸 80%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나에게 지식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책을 읽고 지식화한 이것을 내가 실천하게 되면, 실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경험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경험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됩니까? 지혜가 된다라고 하죠. 지혜는 내 안에 이미 내면화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신체 이완법입니다. 신체 이완법. 자, 우리는 강사 자신도 만약에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긴장이 있다거나 각성된 상태라면 신체 이완법, 자신만의 신체 이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들도 어떤 상태에서 짧은 어떤 동작, 짧은 어떤 암시, 짧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각성해서 이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 멘탈 트레이닝, NLP 교육을 시킬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순간 이완하는 방법을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주먹을 강하게 쥐어서 긴장을 극도로 느낀 상황에서 뱉어내면서, 숨을 뱉어내면서 힘을 푸는 것을 시킨다든지, 또 팔을 강하게 굽혀서 긴장을, 각성을 최대시켜서 이완을 시킨다든지, 또는 제가 가장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 어깨 위에 이 어깨를 귀 쪽으로 최대한 끌어올려서 긴장을 느껴서 순간적으로 터뜨립니다. 그럼 이건 아주 뇌에 강하게 자극이 들어가죠. 강한 긴장과 강한 이완이 아주 극과 극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완이 긴장이 됐을 때 이 각성된 상태는 신체의 각성과 더불어 정신적인 각성과 짝짓기를 만듭니다. 짝짓기 되는 게 내가 툭 떨어지면 이완시킬 때 신체 이완과 더불어 뭐와 정신적 이완이 함께 와버리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골프 선수나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이걸 훈련을 시켜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자신도 큰 무대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순간적인 내 이완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자신만의 이완법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학생들에게도 수업 전에 이완하는 어떤 이러한 훈련을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한 후에 학습을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체 이완법이죠. 신체 이완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점진적 이완 기법부터 해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하는 방법, 또 호흡을 통해서 하는 방법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예요. 자세. 자,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제가 서 있을 때 어떻게 서 있나요? 잘 보세요.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내 발을 보세요. 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젓가락을 두 개를 놓은 모양으로 11자 형태로 어깨 넓이로 서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렸을 때, 11자 모양으로 놨을 때 우리 몸의 균형이 가장 잘 잡혀요. 그래서 잘 서는 연습을 트레이너 자신이 먼저 해야 됩니다. 잘 서는 연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 때 이 짝다리를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 있을 때와 이렇게 섰을 때 벌써 느낌이 어떤가요? 뭔가 달라져 버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짚는 거예요. 한쪽에 힘을 실었다고 해서 이 짝이 무너졌다 해서 짝다리 짚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서는 자세로 훈련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든 항상 11자로 서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잘 서는 연습이라고 합니다. 잘 서는 연습.
앞에 서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서는 이 자세 하나도 학생들이 또 청중들이 보고 모델링하기 때문에 항상 기본을 잘 지켜야 된다. 자, 두 번째, 몸무게가 좌우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발을 11자로 놨는데 몸무게가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몸을 기울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체중이 한쪽으로 실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까 얘기했던 변형된 비틀린 자세가 나오거나 짝다리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몸 균형을 항상 좌우 균형을 균등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서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또 어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어깨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세요. 이렇게 섰을 때 어깨가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주는 게 안정된 감을 줍니다. 어깨가 올라갔다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깨가 올라가는. 아, 저 사람 좀 긴장했구나. 긴장했을 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깨에 힘들어 간다라고 하잖아요. 어깨에 힘들어 갔을 때 어깨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 양손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제가 강의할 때 페이퍼를 들어야 손을 이렇게 약간 올리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이 손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할 때는 옆으로 내리는 훈련을 계속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는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내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하다가 자기가 뭐 나중에 손이 적당하게 분위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뭐 이렇게 깍지를 끼워도 되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처음 훈련할 때는 손을 내리고 어깨가 약간 내려간 이 자세가 안정된 자세가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섰을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수직으로 일직선을 이룰 때 가장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앞으로 많이 휜다든지 뒤로 너무 많이 제낀다든지 이런 건 좋지가 않죠. 또 습관적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손을 뒤로 이렇게 뒷짐진다고 하죠. 이런 자세라든지 또 강의할 때 팔짱을 자주 낀다든지 또 불필요하게 손이 머리로 자주 올라간다든지 이런 동작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느낌이 될까요? 수업하는 데 있어서 산만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지 않는 그런 자세고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이제 이 트레이너는 어쨌든 앞에 나와서 어떤 과정을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걸 강의를 긴 시간 진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능력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건 보통 학생들도 학교에서 이 프레젠테이션 훈련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받는 그런 교육과는 또 차원이 다르죠. 트레이너는 탁월한 어떤 자신의 그 강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자신의 안에 채워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너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기본은 무엇인가? 첫 번째 뭐냐면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타켓이라고 하죠. 타켓. 오늘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이 프레젠테이션 오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자신감이었는가? 집중력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 과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목표가 없으면 트레이너가 말을 할 때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엉뚱한 이야기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생겨버리죠. 정보 간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 목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소한 트레이너는 앞에 무대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킹. 자신을 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뇌가 가진 별명이 뭐였나요? 착각의 챔피언이죠. 트레이너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뭔가요?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아닌가요? 자부심은 뭔가요?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당당한 마음. 트레이너가 무대에 섰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이라도 나는 내 자신이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누구로 생각해야 됩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목표에 대해서만큼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분야에 최고의 탁월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분야에서만큼 나는 챔피언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왕이다. 그렇게 될 때 자기가 이 무대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무대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대상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를 분명히 해라. 내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목표 없는 프레젠테이션 할 수는 없잖아요. 목표를 분명히 해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황을 확실히 장악해라. 상황을 확실히 장악하라. 여기서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대에 대한 부분도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청중들이 그 대상이 100명이었던 1000명이었던 이 전체 청중들과 이 무대 전체를 내가 장악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서론은 어떻게 풀며, 본론은 어떻게 풀며, 매력은 어떻게 풀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 강의를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 효과에 대한 것까지도 전체성을 가지고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강의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어떤 전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닌 내가 분명한 목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목표와 더불어 상황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절한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쉬운 적절한 질문을 던져줘서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 이 네 가지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트레이너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입니다. 첫 번째가 뭐일까요? 목표를 분명히 해라. 두 번째, 상황을 확실히 장악해라. 세 번째는 오늘 내가 이야기할 것, 강의할 것에 대해서 전체 순서, 내용, 그게 효과까지도 알아라. 마지막으로 뭐?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라. 이 네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범이 아주 중요하죠. 시범. 자, 시범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과정이 뭐 체면 과정일 수도 있고 NLP 과정일 수도 있고 또 뭐 멘탈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호흡 훈련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만 하는 것보다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범이 필요하죠. 자, 시범이 필요할 때 우리는 여기에 테크닉이 있습니다. 자, 시범하기 위해서 먼저 도와줘야 될 조력자가 필요하죠. 이 사람을 우리는 피험자라고 합니다. 그 피험자는 어디에서 불러내나요? 학생들 속에서 불러내고요. 그래서 트레이너는 수업 전에 이미 파악을 해놔야 돼요. 수업 전에 어떤 관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반응을 잘해주는가,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그러한 피드백을 보내주는가, 어떤 사람이 수용적인가. 수용적.
내 말에 대한 수용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민감성이 높은가 이 부분을 빨리 캘리브레이션해서 몇 사람을 지정을 해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피험자를 선정할 때 누가 나와보시겠어요가 아니고 지정을 딱 해서 그 피험자를 나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피험자의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트레이너 자신이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피험자가 왜 가장 나와서 시범하는데 가장 좋은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내야 되죠. 우리가 체면할 때도 그렇죠. 만약에 100명의 대상이 있다면 체면을 시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체면을 말로 해서 안 되거든요. 시범 보여줄 때 어떻게 하나요? 사전에 피험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피험자가 나와야 시범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면 감수적 테스트를 먼저 하죠. 예를 들어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에 풍선이 있다는 걸 상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풍선이 부풀러 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100명 중에 손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이 아주 잘 벌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손이 잘 벌어졌구나. 뭘 하죠? 감수성이 높고 민감성이 높구나. 그 사람은 1차적으로 피험자에 선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 나오죠. 그걸 잘 파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러낼 때는 우리는 100명 중에 무작위로 불러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리 트레이너가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자, 나오세요. 이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체면에 걸려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민감성이 높고 체면 감수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보면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은 정말 이 교육에 뭔가 호기심이 많고 민감성이 높은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시범이 중요한데 시범이 중요한 만큼 피험자 선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하는 거 요령을 알았죠? 자, 그럼 피험자의 선정은 누가 한다 했습니까? 트레이너 자신이 하기 때문에 피험자 선정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트레이너가 가져야 된다. 주도권을 가져라. 그 다음, 자, 적절한 이제 그 피험자 선정을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자, 피험자가 피암시성이 높은가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피암시성이 뭔가요? 민감성이잖아요. 앞에서 암시를 보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그게 높은 사람을 1차적으로 먼저 선정을 대상으로 잡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암시를 수용할 수 있는 피험자인가. 암시를 수용할 수 있는 피험자인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지금 이 수업 전체 내용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협조적인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험자가 저기 자기 자리에서는 뭔가 협조적이고 호의적인데 뭔가 계속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스타일이라면 그 사람 무대 위로 불러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을 의식을 해서 오히려 시범 보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변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너무 잘하려고 오버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불안해하거나 긴장하는 스타일도 앞에 무대 위에 불러올리면 이러한 효과가 떨어지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체면을 시범 보는 데 있어서 나는 체면 안 걸릴 거야. 오늘 내가 저 체면사를 한번 실험해봐야지, 테스트해봐야지라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잘 골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면 수업 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가 피험자를 선정하기 전에 트레이너가 그걸 정확하게 관찰해서 미리 누구를 불러낼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한 가지씩 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지침.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NLP 트레이너 과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전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어떤 훈련을 할 때 교관이 항상 뭘 해줍니까?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훈련을 진행할 겁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너로서 만약에 내담자에게 체면을 시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미리 알리지도 않고 바로 체면에 들어간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되거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이러한 부분들로 당신을 유도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뭐 해주라? 설명해주고 알려주라. 그럼 내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 과정을 미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것인가라고 알려주는 게 먼저다. 자, 그 다음 학생들을 잘 이해시켜라. 수업을 했는데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생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업 진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학생들이 그걸 이해 못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해서라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통합을 잘 시켜라. 통합을. 이거 뭐냐면 내가 지금 수업을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수용해서 내면화시켜 가고 있는지를 뭘 해야 될까요? 캘리브레이션, 관찰을 계속 해야 됩니다. 관찰해서 이 피드백이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왔다든지 뭔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학생들이 이 전체 수업 내용을 통합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와 중간의 이야기와 끝의 이야기가 이 학생들이 연결이 안 됐거나 통합이 안 됐다면 학습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성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시범을 다시 보여줌으로 해서 완전하게 전체성을 가지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것을 통합적으로 전체성으로 학습을 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관찰하고 만약에 안 됐다면 다시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강의 내용을 학생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학습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이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그건 학습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학생들이 가장 집중된 상태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확실한 시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직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시범을 보이고 재학습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해서 완전한 전체성, 통합성을 못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2번, 3번 해서라도 완전히 기억된 상태. 왜냐하면 반복하게 되면 기억이 훨씬 더 선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완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트레이너가 가져야 될 열정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냥 지식만 전달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가 내용이 알맹이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뭔가 미비한 게 있다 하더라도 트레이너가 가진 그 열정 그걸 보여준다면 그 열정이 나머지 내용의 부족함을 미비함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가 보여준 그 열정을 학생들이 그대로 느끼게 만들고 다시 학생들을 불러내서 다음에 이 자리에 세워서 트레이너와 같은 어떤 훈련을 시킬 때 학생들이 그런 열정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트레이너가 그 열정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